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3부는요. 앵커의 시선으로 제가 바라본 오늘의 이슈 정리해보는 앵커픽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일단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정면 충돌 양상 봐야겠죠. 이 법무부가 그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조사했더니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검찰청은 즉각 반박했죠.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 모략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 먼저 이종구 기자의 리포트 관련 리포트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나온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사에 대한 향응과 금품 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금품 로비를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 모략과 다름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저 YTN 이종구 기자의 보도 내용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지금 정면 충돌 양상이죠. 정말 일촉즉발 직전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저희 YTN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 자, 이제 옵티머스 쪽 좀 보겠습니다.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가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도 그 주변에 그 NH증권 측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면서 협상을 시도하려는 정황 포착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경국 기자의 내용, 저 기자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 등이 불거진 후 지난 4월 NH증권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실사를 진행합니다. 펀드 설정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판매사가 직접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건데 이후에도 펀드는 3주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인 6월 초 NH증권은 두 번째 실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문제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이 들통날까 긴장했다면서도 실사가 대충 진행된다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인 윤 변호사는 전화 한두 통만 하면 자료가 허위임을 알았을 텐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NH증권 측은 실사 당시 펀드 명세서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서류들이 모두 똑같이 위조돼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당시 실사에 참여했던 NH증권 실무진들을 상대로 한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경국 기자의 리포트 내용을 보면요. 또 이 김재현 대표가 실사 이후 주변에다가 NH증권이 펀드를 더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문서 위조 사실이 들통날까 긴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가 대충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다는 증언도 이경국 기자가 함께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열리죠.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데 이제 방금 살펴본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수사 상황 관련해서 여야의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의 갈등 못지않은 공방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요. 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한 현역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관련 내용 강희경 기자의 보도로 보겠습니다. 검찰이 선거사범 현황을 집계한 결과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14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정순, 이규민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이채익 의원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습니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고 무소속에서는 이상직, 김홍걸,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33명 가운데 7명이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제 강희경 기자 보도 들어봤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됩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피크였습니다. 자, 기생충에 기생하고 있다는 기생충 학자에서 조국 흑서로 정권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며 평론가로 종횡무진하는 활동을 펼치는 분이죠. 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함께 정치 권력의 도덕성, 체질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로 정권에 대한 도덕성 의혹이 들었다. 정권 비판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과정 겪으시면서, 원래 그 입장에서 많이 바뀐 거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이른바 배신감 든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흑서 저자 중에서 이제 권경희 변호사 같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진보 진영과 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문에 글이나 좀 쓰고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전 그런 말을 별로 안 들었습니다. 다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나쁜 사람이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 그러니까 팬이었는데 실망했다 이런 식의 말은 들었지만 진보 진영에서 저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특히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과학올림피아드 청탁 관련 청탁 의혹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 이게 보면 또 같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쪽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세 가지 정도 이제 좀 지적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 정권보다 좀 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 정권이 집권을 한 건데 이제 과거 정권 얘기 들어가면서 이제 물타기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분들이 이제 민정수석하고 당대표하고 이럴 당시에는 이분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별로 지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직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사실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는 원내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만 있으면 나경원이 이렇게 들먹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그래도 최소한 걸리면 사과하는 신용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끝나고 이제 오랫동안 총리가 임명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사표를 냈는데 그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후임자를 못 구한 이유가 그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이제 임명이 될 뻔했는데 수임료 많이 받았다고 이제 낙마하고 그다음 문창극 같은 경우도 문창극 중앙일보 하시던 그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제 연설이 문제가 돼가지고 낙마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흠결을 잡아서 이제 걸리면 어쨌든 사과하고 낙마했어요. 근데 이번 정권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이제 정당 민주당 내에서 그냥 약간 소위 똘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그냥 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과거 정권의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유행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정권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너무 현 정권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너무 가혹한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비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아니 원래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파탄이 예. 난 게 탄핵당한 게 그 도덕성 때문이었고 이제 예. 이 정권은 이제 도덕적으로 그러지 않겠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인사 5대 원칙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정말 좋은 정권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도덕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잘한 게 별로 없고 그냥 오직 남은 게 도덕성밖에 없었는데 그거가 무너지니까 이제 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권이 정말 일을 잘하고 예. 뭐 도덕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다. 저는 뭐 얼마든지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도덕성마저 이렇게 파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 네.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현 정권이 일단 그럼 무능하다 이렇게 예, 판단하십니까? 그럼요. 무능하다는 거는 다 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무능한 정권이 네. 도덕성마저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하. 굉장히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론이 지금 여론이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그 내년 4월 치러질 이제 서울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자, 이제 뭐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새로 혁신이 구성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당원 단규 수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라도 뭐 물론 뭐 국민한테 사과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내는 거는 거의 지금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여러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들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영선, 추미애 장관, 뭐 우상호 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개인을 좀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원래 이분이 이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인데 예. 사실 근데 그동안 이분이 뭘 했는가 세월호에 관해서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팽개치고 그냥 지금 뭐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이러면은 진짜 세월호를 갖다 이제 뭐 자기 정치적 뭐 입지를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생각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박영선 말고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지금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 야당에 되게 유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나간다면은 예.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국민적 신망을 받는 분이 있는데 왜 저런 후보밖에 없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좀. 아,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현 정권의 뭐 무능이라든지 도덕성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쪽은 여당 쪽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에서 승리해야 된다? 뭐 정당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죠. 뭐 당원 같은 걸 이제 고치고 사과를 하고 후보를 내는 것 자체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면면들이 그냥 전부 다 그 내로남불에 아주 일조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근데 내로남불 얘기할 때 여기서 근데 박영선 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게 뭐 당연히 재보궐선거 열린 이유가 저것 때문 아닙니까? 그 뭐 일단 미투 관련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선거 관련해서 이제 후보는 여성 후보들이 더 어떤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성이라고 해서 꼭 미투에 뭐 적합하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 그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 그 사건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사실 보면은 별로 역할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냥 무조건 뭐 성적으로는 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야당 쪽 얘기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쪽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보선에 이길 자신이 있지만 근데 후보 적격자가 안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수에서 어떤 뭐 아까도 금태섭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어떤 적절한 인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인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이 뭐 이제 물어보면 다 대선 나간다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이 지금 되게 사면초가 위기인데 뭐 자기 개인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남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야당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쪽에 뭐 시장 후보 적격자
안 보인다는 말씀이실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라도 당선이 돼서 당이 이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요청에 대해서 뭐 나는 대선 나간다 이렇게 이제 회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일 급한 불이 지금 서울시장인데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사실 뭐 1년 후 대선, 2년 후 대선 같은 경우도 뭐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것부터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런데 또 방금 뭐 대선, 뭐 대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윤석열 검찰총장 또 뭐 최재형 감사원장도 또 이제 보수 진영 쪽에 뭐 대권 후보로 이렇게 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야당에 인물이 없다는 그 이제 반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만큼 자신의 직위를 걸고 이제 이 정권의 오만에 이제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얼마 전 추석 때 그 이제 나훈아 이제 가수 그분의 이제 그 테스 발언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정권에 누군가 이제 좀 쓴소리를 해주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최재형, 윤석열 이 두 분이 이제 그 일을 해주니까 이제 뜬 것이지. 실제로 이분이 뭐 정치판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뭐 시장 후보도 뭐 대권 후보도 지금 서민희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뭐 그리 뭐 될 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좀 계속해서 더 지금 뭐 그 뜨거워지는 이슈입니다. 라임 사태 좀 여쭤볼게요. 그 배후가 이제 뭐 기사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뭐 이제 옥중 서신 통해서 뭐 여당뿐이 아니고 야당 정치인도 연루됐다, 검사들도 연루됐다, 뭐 이쪽에 로비했다, 뭐 향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또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정말 필요한 거다 이것 때문에 야당은 특검 주장하고 있고요.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김봉현 전 회장이 그 강기정 수석한테 5천만 원 줬다고 이제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권 인사들 몇 명을 이제 뭐 진술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여권 분위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신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야당과 이 검찰에 대해서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하니까 정말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말을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건 믿는다는 거 유리한 부분만 믿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어쨌든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데 왜 전 야당에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받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에서 진짜 연루된 사람이 많이 있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더 진짜 뭐 공명정대하게 이걸 밝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아직 지금 뭐 출범도 안 됐고 그리고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현재는 특검을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하려면 기본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뭐 아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특별수사본부 같은 어떤 별도의 어떤 수사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것보다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가 어쨌든 그 검찰 내에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미애식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자, 다음으로요. 공공의대 설립, 이제 뭐 또 의대 정원 확장 관련해서 뭐 이전에 또 파업이 있었고요.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과할 마음 없다 입장 밝혔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언힌지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 영화가 뭐냐면 어떤 여성이 이제 뭐 신호등 켜졌는데 앞차가 이제 안 간다고 빵빵거려서 이제 그 차가 보복 운전을 막 해요. 근데 이제 그 차에서 그 러셀 크로우가 이렇게 말하죠. 창문을 열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 근데 그 사과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창극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얘네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은 많을지 몰라도 저는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국민에게 속고대죄하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1년의 시간이라는 건 너무 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고 기회를 달라고 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의대생들이 사과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 사과를 제대로 한다면 국시 지금 뭐 재응시 기회 주는 건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공정성이 좀 파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의대 시험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시험 보는 인원이 의대 졸업생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대생들의 이번 일은 좀 약간 저는 경솔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종의 특권의식의 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시 거부하면 니네들이 어떡할 것이냐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해서 1년차 이제 의사들이 3,000명이 이제 안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병원 자체가 이제 조금 힘들 뿐이지 뭐 이렇게 큰 병원들이 힘들지 실제로 뭐 다른 국민들 불편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그냥 사과를 막 먼저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에 그냥 의대생들이 목소리를 낼 때는 정말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재응 씨 기회 주면 안 된다. 재응 씨 기회를 그건 국민의 판단에 따를 거고 뭐 저는 그냥 전 줬으면 좋겠죠. 제 제자들이고 후배들이니까. 그런데 뭐 국민들이 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먼저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그 다음 기회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아침에는 늘 주말이 지나서 그런지 좋은 스포츠 소식, 재미난 스포츠 소식 많이 풍성한데 오늘은 뭐 들었습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 골 소식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제 전날 밤에 미리 라디오 원고 좀 써놓으면 저도 부담 없고 아침이 편하고 좋은데 손흥민 선수 경기 있는 날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역시나 어제도 골 넣었고요. 오늘 새벽이죠. 골 넣었고요. 피곤하지만 뭐 좋습니다. 네네. 자. 또 골을 넣고 또 어시스트도 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근데 선발 출격해서 웨스트햄하고 했죠. 네. 아니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쵸. 골 넣었죠. 45초 만에 벼락골을 넣었습니다. 저 옛날에 저도 축구 담당할 때 스포츠부에서 11초 만에 우리 국내 K리그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 기억 아니실까요?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쉬고 오면 유독 잘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피파가 정한 A매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대표팀은 A매치 잡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모처럼 토트넘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0시 30분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전에 선발로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45초 만에 벼락골을 넣었습니다. 그 해리 케인이 역시 롱패스로 길게 올려줬고 손흥민 선수가 뭐 100m 선수인 줄 알았어요. 스프린트 하듯 막 쇄도해서 오른발 슈팅을 넣었습니다. 그 현지에서 뭐 텔레파시 호흡이라고 했던 그 전매 특허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상상하는 바로 그 골입니다. 그리고 7분 뒤에는 손흥민 선수가 내준 공을 해리 케인이 넣어서 추가골을 넣었고요. 올해 둘이 빚은 골이 리그에서 벌써 8번째입니다. 손흥민이 6골, 케인이 2골이고요. 케인 선수는 전반 16분에 본인의 두 번째 골, 그러니까 토트넘으로 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16분 만에 3대 0으로 토트넘이 앞서간 거예요. 너무 일찍 마음을 놨을까요? 모리뉴 감독 후반 35분에 손흥민 선수를 뺍니다. 이때부터 거짓말처럼 악몽이 시작돼요. 후반 37분 프리킥 상황에서 한 골을 내줬고 후반 40분에는 산체스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종료 직전 심판이 끝낼까 말까 막 하던 순간에 란시니가 중거리포를 쐈고요. 3대3 무승부가 됐습니다. 와, 허무하죠? 이게 지금 참 이 경기도 무관중이었죠. 그 요즘 보니까 저번에 그 같은 스포츠부에 계신 김재현 부장이 무관중 경기에서 골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보면 강팀들은 기본적으로 그 실점을 안 하는데 실점을 강팀들이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관중이 없어서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나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공격수는 마음껏 휘저으니까 부담 없이 휘저으니까 골이 많이 나고 근데 수비수들은 또 해이해져서 그럴 수 있겠네요. 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요. 전반에 3점 넣고 후반에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후반 10분 만에 마지막 10분에 3골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이겼다가 진 것 같은 느낌 날 텐데 정말
아까운 경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손흥민 선수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예. 슬프다. 우리가 진 것 같다. 우리가 승점 3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는데 마지막 10분 전까지는 경기를 정말 잘했는데 충격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게 축구다. 심판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표정 보시면 정말 울 것 같아요. 잘 울잖아요. 원래 네. 또. 예, 팀 성적이 늘 이제 손흥민 선수 최우선인데 사실 개인 기록만 보면 좀 활짝 웃을만 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훈에 만회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골이고요. 리그 7호 골로 에버턴의 칼버트 루인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지켰습니다. EPL 통산 60골째예요. 또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11경기에서 5골, 도움 6개로 천적 지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자, 뭐 이 경기에 또 하나 또 우리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가레스 베일, 돌아온 가레스 베일 아닙니까? 그렇죠. 토트넘에서 뛰다가 유럽 최고 몸값을 찍고 레알 마드리드로 갔던 가레스 베일 선수 7년 5개월 만에 친정팀 복귀전에 나섰습니다. 3대0으로 앞선 후반 27분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후반 35분에 나갔으니까 사실 그렇게 10분도 뛰지 못했어요. 손흥민, 케인, 베일로 이어지는 EPL 역사상 최강 3톱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공격 삼각편대가 드디어 가동이 된 건데요. KBS. 저희가 YTN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YTN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조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소니에 뒤에 Y 들어가 있는데. 네? 잘해볼게요. 한번 조합 한번 해주시고요. 그 BBC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강력한 EPL 3톱 누구냐 조사를 했는데 디펜딩 챔피언인 리버풀의 살라, 마네, 피르미노 조합을 누르고 손흥민, 베일, 케인이 1위를 했어요. 어허. 네,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큰데 손흥민 선수 후반 35분에 나가면서 3명이 동시에 뛴 건 10분도 안 됐고요. 호흡에 대해서 좋았다 나빴다 말할 정도의 시간도 못 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가레스 베일 선수는 워낙에 특급 선수인데다가 완벽한 찬스를 어제 좀 놓쳤어요. 골키퍼랑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케인이 찔러준 거를 불발 놓치면서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레알 막판에 지네딘 지단 감독과 사이가 안 좋고 또 부상까지 겹치면서 입지를 완전히 잃었거든요. 그래서 기행이라고 불릴 행동들 경기장에서 자고 또 골프 치러 계속 다니고 이러면서 좀 평가가 안 좋았죠. 근데도 보니까 스페인 리그에서 7시즌 동안 평균 156분마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검증된 선수고 우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술밥에 배부르겠나요? 그러니까요. 몇 분도 같이 안 뜯는데 앞으로도 계속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언제죠? 네, 23일 금요일 새벽 4시입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 나섭니다. 불금이니까. 근데 새벽이니까. 새벽 4시네요. 네. 일찍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요. 주범들이 핵심 서류를 위조한 현장에 있던 직원의 증언 내용, 이것을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정원 기자 리포트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4월 말 NH투자증권의 실사가 예고되자 옵티머스 펀드 사무실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펀드 투자금이 투입된다고 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관련 서류 등을 급하게 위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재현 대표 비서로 있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본인 방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던 김 대표가 일이 많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해 송모이사 등과 함께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A씨는 호방건설과 동양건설, 정인건설, STX건설은 물론 하나은행이라고 새겨진 도장까지 모두 도장 5개를 사용했고 회색빛 도장 보관함에 담겨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시 서류는 김 대표와 윤석호 변호사 등이 준비한 가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으로 도장 역시 임의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특히 A씨는 서류량이 너무 많아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다며 졸면서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장을 모두 찍은 뒤엔 김 대표가 천공을 해왔다고 기억했는데 천공기 역시 김 대표 등이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A씨는 당시 건설사나 은행 도장이 사무실이나 금고에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직접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조 원 넘게 투자된 펀드 사기 관련 서류가 하룻밤 사이 위조됐고 이후 들이닥친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의 실사도 문제없이 넘겼습니다. 사무실에서 손쉽게 위조한 서류로 버젓이 펀드 판매사를 속일 수 있었던 대담한 범행에 다른 배경은 없었던 건지 검찰이 로비 의혹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자 방금 이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 들어보셨는데요. 뭐 한마디로 졸면서 위조된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자. 직접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사회부의 법조팀 이종원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조팀 이종원입니다. 이 기자, 저희 라디오 출연 이거 처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라디오 부스에 제가 좀 직접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네.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설레죠, 진짜? 예. 네, 그러면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더 설레 보시면 좋겠어요. 네. 기회만 주시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기자는 제가 기억으로 5, 6년 전에 벌써 그때 휴일 당직 제가 할 때 보면 데스킹 할 때 그때도 이종원 기자 법조팀이었는데. 예, 법조팀이라고 하면 기자들은 잘 알지만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서초동에 이제 서울중앙지검도 있고 대검찰청도 있잖아요. 네. 또 법원도 있고요. 네. 이렇게 법원,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인 팀을 법조팀이라고 하는데 네. 과거에도 제가 한 5년 정도 법조팀에 있었고 네. 또 지난 2월부터 다시 법조팀에 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앵커팀 갔다가 앵커 하시다가 다시 또 법조팀을 왜 갔어요 또? 네. 회사에서 시키면 해야죠. 아니 이렇게 자꾸 단독 보도 내니까 일을 잘하니까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내용 좀 볼게요. 자, 보도하신 내용 보니까 비서 A씨 증언인데, 그렇죠? 예. 직접 만나서 얘기 들으신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검찰 조사에서 이제 진술한 내용을 저희가 취재한 건데, 네네. 이 A씨가 누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구속되기 전까지 비서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 전에는 이 옵티머스 고문단의 이름이 있었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분이 최대주주이자 내부에선 회장님으로 불렸었는데 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의 비서가 이 비서 A씨의 친구라서 그 소개를 받아서 양호 회장의 비서로 일했더니만 그런데 양호 회장이 고문으로 역할이 바뀐 뒤엔 김재현 대표의 비서로 일했고요. 그만큼 회사 내부 사정을 꽤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취재를 하셨는데 직접 만나지 않으셨지만 A씨의 기사에 담지 못했던 이 기자가 다른 내용도 더 있습니까? 진술 내용? 일단 이 해당 서류들이 위조된 시점이 지난 4월 말인데요. A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6월 말쯤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당시 상황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진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도장이나 서류가 가짜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김재현 대표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뒤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지시를 하고 위조를 한 건지 또 이해도 안 가고 대표가 원망스럽다, 또 괴롭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네, 자, 알려진 대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 핵심 서류를 위조했는지 좀 믿기지가 않아요. 일단 김재현 대표는 펀드 사기 범행과 관련해선 지난 7월과 8월에 2차례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펀드 투자금은 1조 4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1조 4천억 원. 이 펀드 사기라고 말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펀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한 건설사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를 수주해서 완공한 뒤에 공사비로 100억 원을 받는다고 치면 이 옵티머스는 공사 초기에 미리 건설사에 9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자금 융통을 도와준 뒤에 나중에 건설사가 받게 될 공사비 100억 원을 받아오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공공기관이니 돈 떼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홍보해서 이 거액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말씀하세요. 펀드 투자금은 네. 이런 광급공사에 전혀 투자된 게 없었습니다. 아하, 정말 사기네요, 그럼. 네. 자, 그런데 아까 나간 단독 리포트 내용에도 보면은 졸면서 도장 찍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게 막 그냥 한 유주한 설인데 어떻게 다 속아 넘어갔죠? 아마도 이제 이 서류가 위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저희가 또 취재를 더 깊숙이 해봤냐면 이 로비 의혹 수사가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됐는지 단순한 위조 사기였는지 아니면 그런 배경에 누군가 뒤를 봐준 사람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로비 의혹 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 업체나 또 기관에 전화만 한두 통 해봐도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실제 NH투자증권 실사에 참여했던 이 옵티머스 측 한 직원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 들통이 날까봐 조금 긴장도 했는데 그냥 쓱 보고 가더라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가 보도한 내용 말고요. 또 오늘 아침 새벽에도 또 하나 또 단독 보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이 김지현 대표가 환매 중단 사태 직전까지도 NH증권과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물론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옵티머스 측의 자료들이 위조된 거라는 건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 진술 또 일부 당사자들의 관련 진술도 나오고 있고 정황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펀드 판매한 증권사뿐이 아니고 또 스탁사 참여한 은행도 있고요. 또 관리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또 그렇게 모인 투자금을 맡아서 자금 거래를 담당한 수탁사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결과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이 펀드 사기가 가능하게 놔둔 금융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겁니다. 과연 옵티머스 측의 단순한 사기인 건지 아니면 로비가 작동을 해서 다른 기관의 도움 내지는 방조가 있어서 조직적인 사기가 가능했던 건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형직 이 청와대 행정관 3명 정도가 옵티머스 측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먼저 잘 알려진 이진아 행정관, 이분은 이 구속 기소된 사내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이면서 직접 옵티머스 지분도 갖고 있었고요. 또 다른 2명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와서 로비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이 옵티머스 측 고문단의 이름을 올렸던 전직 금융계, 법조계 인사들의 관련 여부도 시급히 규명돼야 할 부분인데 다만 이 정영재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의 대체 투자부문 대표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사라졌군요. 그럼 이 사람 신병 확보하는 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영재 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 NH투자증권 또 이 1,000억 넘게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전파진흥원이 있는데 이런 쪽에 다리를 놓은 게 이 정영재 대표다 이런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신병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그런데 중국 밀항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밀항설까지? 증권사 임원 출신인데 과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국 쪽 인맥이 상당하다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고요. 검찰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이 정영재 대표 신병부터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기 쪽은 이미 수사가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로비 의혹이 이제 일어나니까 다시 또 수사가 또 이쪽 방향으로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더 늦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이 있죠. 기존에 검사 9명으로 이제 수사팀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증원을 해서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만 18명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수사본부급으로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한 겁니다. 최근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겉으로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이 정영재 대표 등 핵심 인물이 잠적해버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건 관련 의혹이 담긴 이른바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공개되는 등 언론에서 잇따라 관련 보도가 쏟아진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당연히 이 취재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눈도 많다는 건데 YTN 법조팀 기자들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취재 내용도 좀 있고 그냥 신용만 내는 수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분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회부의 법조팀
이종원 기자였습니다. 자, 화제의 사건 법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직접 보고 싶은데 오늘 전화 연결돼 있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정말 라임, 옵티머스 이것 때문에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과 이 사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먼저, 라임 쪽에요. 김봉현, 씨. 네. 그동안에 청와대 여권 쪽 폭로하다가, 이번엔 야당 쪽 정조준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편지 내용은 그렇죠. 네. 그전에는 사실은 법정에서. 네. 강기정 전수한테 5천만 원 주라고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언론 통해서 공개된 김봉현 전 회장의 지인과의 문자 이런 거 보면 민정과 정무 다 내 사람이다. 네. 금감원이건 민정실이건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여권하고 이제 청와대 쪽에 줄이 많다. 이런 식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공개된 편지를 보면은 검사한테 로비를 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 야당 정치인 변호사입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김봉현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따지기 전에 전제로 말씀드릴 건 앞서 이제 YTN 기자 말씀하신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는 라임 사건도 그렇고 이거는 관련된 사람이면 그게 현 청와대 관계자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야당 국회의원이든 검사든 보통 좁혀서 검사가 소위 말하는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사람이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든 이거는 진영과 지휘고라를 막론하고 만약에 관련돼 있으면 전부 다 처벌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일단은 그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사람의 이 옥중 편지 이 내용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좀 신빙성에 의심을 가긴 해요. 네.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어쨌든 관련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다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조준 한 방향 자체가 거의 180도인데. 네. 자, 어쨌든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거 또 조사했다고 하고요. 근데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대검 쪽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의 감찰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 딱 공개되고 나서 박은정 법무부 대검 감찰관 이하 감찰관들 감찰관이 구속되어 있는 김봉현 씨 불러가지고 쫙 보고 그 당시에 수사 기록 다 봤더니 발표했잖아요. 야당 관련 수사하고 그 검사 관련 수사는 속된 말로 윤석열 총장과 보고받고 뭉갰다. 그리고 수사검사 선정도 총장이 한 거니까 차후에 총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거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검 쪽의 발표는 중상모략이다. 사실은 중상모략이란 것도 공식적인 발표들이 안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써요. 어제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들이 언론사 통해서 됐는데 이제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것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 그럼 현직 변호사인데 검사장 출신이고 국회의원 아닙니다. 그 사람 관련된 거는 올 5월에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술도 김봉현 전 회장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라임의 또 다른 사람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펀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2억 2천만 원을 줬다. 우리은행 쪽으로 로비해달라고. 근데 그 돈도 다른 사람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계좌 추적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거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까지 다 법무부에서 확인했는데 야당 관련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건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임 관련 사건 수사 보시면요. 이거 원래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올 초에 해체돼요. 그리고 대검에서 그럼 남부지검에 형사 6부에 재배당했을 때 검사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그랬는데 법무부에서 노합니다.
요번에 인사했었을 때 그 라임 담당하던 차장하고 부장을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남겨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거 법무부에서 전출시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검사를 마음대로 지정했는데, 라임 관련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덮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비호해서는 안 되고, 야당 정치인이건, 현직 검사건, 뭐건, 라임과 관련된 사람이면 전부 다 수사받고, 문제 있으면 처벌해서 했고 구속돼야 되는 거 맞는데, 다만,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옥중 편지가 나오자마자 법무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여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면 약간 이 부분도 예전에 채널A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떤 기획했다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사건의 본질인 그 검사하고 야당 정치인 그 사람들을 의혹이 있다면 처벌해야지 저는 그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법무부가 대검을 좀 흔들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요. 저 오늘 당연히 그런 법무부하고 지금 대검 쪽이 충돌이 또 국감에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리전이라고 말하는 그렇지만. 있겠죠. 이제 오늘이 아마 중앙이랑 중앙지검이요. 국감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대검이 있어요. 22일에 있습니다. 대검이. 그러니까 또 이제 크게 한번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 정치인들끼리 국감에서 집어넣고 오늘 이성훈 지검장도 나올 거고 이번 주에 윤석열 총장 나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보면 이전에 추미애 장관 또 아들 병역 특혜 특례 의혹 이것 때문에 그랬고 또 지금 계속 국감인 또 추미애 장관 항상 같이 나타나는 그런 국감이 또 계속되네요.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이거는 피해자가 워낙 큰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나와 있는 진술은 여야 청와대 다 걸려 있잖아요. 진술만 보면 신빙성은 나중에 따라들어서 현재 검사 걸려 있죠. 금융 피해자 걸려 있죠. 그러면 이런 거 하라고 특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특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있는 법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